자, 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도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자격증이 교부될 텐데, 그 자격증 교부 받으면 이제 막바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막바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어떤 실제적인 자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보긴 어렵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비유하면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막바로 시내 주행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막바로 이렇게 나가서 계약서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교육을 좀 받고 나가라 이거예요. 교육 받고 해가지고 그 교육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법정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4가지 교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이제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제 어떤 교육을 누가 언제 받는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실무교육부터 한번 좀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 박스를 한번 보세요. 예, 53페이지 박스를 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대상 한번 볼게요. 실무교육의 대상. 개설 등록 신청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공이 되려는 자들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있다고 해서 막바로 이렇게 계약서 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교육을 좀 시키겠다는 거죠. 실무교육.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이 사람도 이제 교육을 받고 소공이 되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실무교육의 공통점은 개공과 소공이 되려는 자들이 교육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인 같으면 개인이 받으면 되겠는데, 개인 같으면 개인이 받으면 되잖아요. 법인에서는 누가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법인에서는 누가 받을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법인에서는 법인 스스로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법인이 사람이 아니니까. 해서 법인은 누가 받는 거냐면 사원 또는 임원, 그리고 이제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임자라는 건 이제 분사무소에 나가 있는 책임자를 말하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장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책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실무교육을 받고, 그러면 개공하고 소공이 됐다라고 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 법이랑 제도는 계속 바뀌잖아요.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그러면 그 바뀐 거를 국가가, 이제 일정한 그 기간을 두고, 모아놓고 교육을 또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이 세 번째 칸에 있는 연수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연수교육은 다시 그 대상을 한번 보면,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개공과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실무교육의 대상과 연수교육의 대상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 왜 이걸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냐면 실무교육은 개공과 소공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이 연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이미 개공과 소공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수교육은요,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나는 그러면 교육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돼, 10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 이런 어떤 그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기가 연수교육 쪽 보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 주시고요. 요건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개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을 받고 2년 있다가 연수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연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개공으로 10년을 근무한다고 치면, 그럼 다음에는 무슨 교육을 받고 2년 있다가 또 연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연수교육을 받고 2년 있다 또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무교육을 받고 연수교육을 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뭘 받고 또 연수교육을 받는 거야. 이제 연수교육을 받고 또 연수교육을 또 받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 두 번째부터는 해서 2년 주기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개공이든
소공이든 이 어떤 업에 종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직무교육에 대한 대상을 좀 살펴보면 직무교육은 누구가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개보조원은 뭐를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계약서를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교육은 실무 교육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뭐 법률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직업윤리, 너도 그러면 이렇게 남의 어떤 재산을 관련되는 일을 하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직업윤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어떤 교육이고요. 교육 시간은 제일 짧아요. 그 중에 보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까지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직무교육은 3-4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식이지만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맨 이제 끝에 칸에 보니까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고 예방 교육은 필요하면 받는 교육이고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는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개념은 누구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개공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소공과 중개보조원까지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사고 예방 교육인데, 그거는 그 대상이 좀 중요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직무교육과 사고예방교육,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고예방교육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왼쪽 박스 다시 한번 와볼게요. 51페이지 바로 밑에 이제 사고예방교육 밑에 보니까 임의교육이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도 한번 채색해 볼게요. 이 임의교육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임의교육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받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는 의무교육인데 이 사고예방 교육은 임의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제 하나만 좀 더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실무 교육은 누가 받는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실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현실적인 그 불이익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불이익이 있겠나 생각해 봐요. 개공하고 소공이 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개공하고 소공이 될 수 없는 건 엄청난 불이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다른 게, 연수교육은 이미 개공하고 소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수교육을 2년마다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돼, 얘는. 그래서 그 연수교육 쪽 쭉 타고 내려오면 제재란에 보니까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내라는 거예요. 500만 원.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이게 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특이하거든요. 교육 안 받았다고 돈 내라는 거죠. 그죠? 5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여러분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당히 내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죠. 교육 안 받았다고 500만 원 내라 그러면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내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한 5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잖아,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걸 5만 원으로 해놓으면 또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이제 그냥 교육 안 받고, 나 바쁜데 뭘 교육받아, 그냥 5만 원 낼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제도가 이 500만 원 과태료라고. 그럼 이렇게 해놔야 500만 원 내기 싫으니까 뭐를 받겠어요? 교육을 받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꼭 필요한 교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 주제 내려오시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별표 2개 하시겠습니다. 개설 등록의 기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등록 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등록 기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출제는 뭐 100% 이루어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밑에 이제 보니까 양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중간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가 6개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개인보다는 법인이. 물론 이제 개인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시험에는 법인만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 다시 한번 그 별표 2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데 법인이 중요하다. 개인보다는. 그럼 다시 이제 앞장 넘겨오시고. 자, 이제 53페이지예요. 53페이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고자 하는 기준이 4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만. 첫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결격 있잖아요. 결격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뭐, 그러니까 결격이라는 게 막 전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정한 기간 지나야만 될 수 있고. 두 번째, 뒷장 넘기시고. 이번에 뭐가 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격이 있을 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격이 없는데 나 공인중개사인 개공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또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교육은 받아야만 이제 개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건 뭐 이런 개념이 또 있고요. 이 사무소 확보 관련해서 좀 몇 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있어서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 적법한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적어놔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 적법해야 돼요. 적법하지 않은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넓게 보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반한 건축물이다라면 이제 그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일치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용도는 이라는 말 썼죠. 그죠? 용도에다가 채색하시고 2번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용도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건축법이라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이제 건축법이라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종류가 29개의 종류가 있어요. 29개. 그러니까 그 29개 중에서 딱 2개만 되는 거예요. 딱 2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근린생활시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업무용 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딱 2개만 소위 말하면 그 중개사무소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사무소는 2가지 요건. 첫째 뭐 해야 한다고요? 적법해야 되고 두 번째 뭐? 용도가 맞아야 돼.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정집에서 중개업 등록하려고 해. 그냥 나는 합격했는데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정집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왜 안 돼? 둘 중에 하나. 적법성 때문에 아니면 용도가 안 맞아서. 용도가 안 맞는 거지. 가정집이 불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용도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법한 건물도 확보해야 되고 용도도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인이 갖춰야 될 기준이 6개가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냐면 법인 자체가. 그러니까 법인도 벌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법인에게도 재산형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결격에 걸리면 안 되고 아까 전 시간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이면 누구도 결격으로 본다 그랬죠? 법인도 같이 결격에 걸리니까 누구 또한 결격 사유에 걸리면 안 돼. 그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결격 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격에 일단 절대 걸리면 안 되고 2번 항목에다 따로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2번이 좀 중요하고 법인으로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법인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늘 있잖아요. 회사이거나 상법상 회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다가도 채색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이거나 뭐일 것.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뭐 이런 얘기인데, 여백에도 한번 적어놔 볼게요. 회사하고 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른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회사랑 협동조합이랑. 자, 그러면 우리가 느낌으로 보면 뭐가 좀 더 친근해요. 우리가 법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왼쪽이 좀 친근하죠. 아무래도 회사를 이제 오래 우리가 이제 좀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은근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재건축조합, 뭐 이런 거. 재건축조합, 뭐 재개발조합,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뭐 이런 조합도 우리 보통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좀 개념적 차이가 있냐면 회사는 물적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적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 중심의 법인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협동조합은요, 인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몇 명 모여가지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법인을 만드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법인 형태로 좀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법인 형태로 하고 싶어. 네. 그러면 법인 형태로 할 때 나는 돈은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은 없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뭐를 만들면 되겠어? 회사. 네. 이게 이제 물적 결합이니까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1인 회사도 가능해요. 1인도 가능하다. 회사는요. 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협동조합은요, 돈은 없는데 같이 할 사람이 많아.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뭐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협동조합으로 가능할 수 있고, 얘는 1인으로는 불가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이 조합 만들 때 최소한 4명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럿이 필요하고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만드는 게 조합이고, 혼자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회사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법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회사냐 조합이냐는 여러분 판단에 맞춰서 이제 어떤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자, 뭐가 됐든, 즉 회사가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두 번째 줄에 돈이 좀 필요해요. 법인이 되려면. 근데 그 돈이 얼마 이상 필요하냐면 5천만 원 이상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장사 미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데, 개인 같으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규정이 없으니까 개인은 그럼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은 창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인 개공이 될 때 최소 얼마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냐면요, 14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 돈은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창업이 안 돼. 그럼 최소 14만 원은 왜 필요하냐면 보험 들어야 돼. 근데 그 보험이 의무보험이거든. 예, 그래서 그 1억짜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1년 보험료가 14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사무실은 내 거에다 하면 되죠. 내 사무실 있다라는 전제야. 돈으로 따지면. 아니면 나는 사무실 없다면, 건물이 없다면 누가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무상으로. 그러면 최소 14만원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법인은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게 자본금 규정이 필요하고요. 3번 내려갈게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법인은요, 예컨대 이제 그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는 목적이 뭘까요? 삼성전자의 설립 목적. 제조업이에요. 뭔가 이렇게 반도체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그런데 가령 삼성전자가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돈도 많으니까 대부업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기업 이미지도 문제가 있지만 관청에서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조업에서 번 돈 가지고 대부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이 법인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해야 되고 그걸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해서 이 중개법인은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해야 되는데, 그 14조 업무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4번 그 등록 기준 4번에도 따로 별표 한번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좀 중요한데 4번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사례를 한번 드릴 건데 약간 어려워요. 얘가. 대표자는 이제 즉 법인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여야 해.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제외한에다가 채색 한번 할게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즉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사례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A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고요. 얘는 법인인 개공입니다. 자, 법인인 개공이 주식회사여도 되나요? 질문 드린 건데. 되죠? 자, 뭐 아니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인데 얘는 주식회사로 만들었대. 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회사잖아요. 이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대표는 한 명 필요하죠. 대표가 꼭 있어야 되잖아. 근데 1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를 여러 둘 필요는 없으니까. 한 명을 뒀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자격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는 뭐여야 하니까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자격 한 명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회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최소 요건은 갖춘 거야. 다시요. 얘는 법인인 개공이 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은 갖췄어요. 왜? 대표 한 명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요. 감사라는 기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자,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감사를 두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죠. 두기로 했다 이 말이야. 두기로 했다. 네, 그러면 얘는 자격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없어도 되겠어요? 한 명을 둘 건데. 감사 한 명을 둘 건데. 자, 4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네, 없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대표자는 뭐여야 하고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렇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감사도 아까 사원 또는 임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럼 얘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얘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사원 또는 임원에 들어가니까 셋 중에 한 명꼴로 자격이 필요하니까 얘가 만약에 한 명을 더 두기로 했다면 자격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자격 있는 감사로 두었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번에는 안 둬도 되는데 이사를 한 명을 더 두기로 했다고 쳐요. 이 회사에서 없어도 되는데 이사 한 명을 더 두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격 있어도 돼? 아니면 없어도 되겠어? 이사 한 명을 두기로 했어. 응? 없어도 되겠지? 이제 왜 없어도 돼, 얘는? 3분의 1 조건만 맞춰주면 되니까 얘가 지금 자격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된다고. 자, 이사 한 명을 또 둬볼게요. 안 둬도 되지만 또 두기로 한 거야. 이 이제 회사에서요. 자, 한 명 더 뒀다고. 자, 그럼 얘는 자격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얘까지 없어도 되는 거죠. 왜 얘까지 왜 없어도 돼? 셋 중에 한 명꼴 맞춰줬으니까. 자, 한 명만 더 둬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왜 자꾸 의사를 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4명까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려워지니까. 그럼 자 봐요. 여기에서 한 명 더 두기로 했어요. 얘 자격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있어야 돼, 자격이? 셋 중에 한 명꼴이니까, 자, 이제 3명 중에 한 명 있었잖아. 얘부터 이제 다시 이제 3명꼴로 넘어가는 거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예요. 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네 싹 없어도 돼? 네, 없어도 되는데 둘 거면 이런 조건으로 두라. 다시 1인 회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대표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애들을 두려면 자격이 이렇게 3명 중에 한 명꼴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묶어서 3분의 1 여기도 이제 셋 중에
밑으로 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5번이요. 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및 본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같으면 개인이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만 법인에서는 교육을 받을 사람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법인에서는 교육을 받을 사람이 누가 되냐면 사원 또는 임원, 전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 뭐 이런 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우리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아요. 예, 누구나 다 이런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밑에 3번에 특수법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그 특수법인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실래요? 예, 그 제목에다가만 얘가 시험에 안 나오는 확률이 더 많고요.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밑에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놔 볼게요. 특수법인이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하나 좀 드릴 거예요. 사례를 좀 적어 놓으세요. 특수법인 자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례는 좀 중요해요. 은행에서요. A한테 돈을 좀 빌려줍니다. 대출. 이때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줄까요? 아니면 담보를 잡고 빌려줄까요? 담보 잡고 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때 되면 갚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독촉을 했는데 안 갚아 A가. 예. 근데 그래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촉을 했는데도 안 갚으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야. 이자도 안 내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죠. A가 갖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해줬을 때 이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담보대출 해줬을 때 뭐 하지? 끝끝내 돈 안 내면 안 갚으면 은행에서 하는 거 뭐? 두 글자. 경매하지, 경매. 이제 그 압류하고 경매가 같은 의미야. 압류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거. 경매를 한다고. 그런데 경매를 했는데 물건이 뭐 좀 나빠졌거나 아니면 원래 나쁜 물건을 뭐 담보로 잡았거나 은행에서 해가지고 물건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계속 유찰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계속 떨어지면 은행에서 원금 회수가 안 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요. 내가 5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물건이 5억 밑으로 막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일이 많아지면 은행장이 이제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장이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모든 금융기관은 원금에, 대출 원금의 이하로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물건을 유입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서 사들여.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를 집어넣어서 대출 원금이 5억이면 뭐 한 7억에 팔렸다 경매에서. 그 은행에서 5억 받으면 끝이잖아.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원금 밑으로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유입해야 돼. 사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손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들여서 장부 가격을 원금에 맞춰버리면 똔똔이가 되잖아요. 손해가 안 난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은행 부실화를 막으려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 경매를 진행해서 이걸 유입하는 순간 이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거야? 업무용, 비업무용. 비업무용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막 부실화가 되는 거지. 왜 부실화가 되는 거냐면 은행은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돈. 근데 돈은 없고 맨 부동산만 잔뜩 갖고 있으면 감독관청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 이제 뭐 그래서 콜금리라고 해가지고요. 은행 간에 이렇게 서로 금리, 그러니까 돈을 막 이렇게 막 몇 천억씩, 그러니까 막 그 몇 시간씩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야 3천억만 줘 이렇게 콜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3천억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날은 여기에서 여기로 5천억만 빌려줘, 5천억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콜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막 몇 천억 단위, 몇 조 단위로 돈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때 금리가 적용이 돼요. 금리가. 근데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야. 은행도 돈을 받고 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콜금리라고 하는데 이 콜금리 적용할 때 여기는 우량한 은행이고 여기는 좀 부실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우량은행에서 부실은행에 돈 빌려줄 때 금리를 많이 받는다고. 근데 이런 걸 따질 때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실은행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안 좋은 거야. 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 뭐라고 썼냐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썼어요. 이 공사의 이름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 이 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요. 뭐라고 위탁을 하냐면 팔아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팔아달라고. 그러면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걸 위탁하는 거나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그냥 직접 파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일반인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은행 거를.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자체가 이 부실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맡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순간 안 팔리더라도 은행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우량화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맡겨 여기다가. 해서 이제 이걸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걸 누구에게 이제 파는 거냐면 일반인들에게. 저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걸 팔아요. 파는데 공매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걸 공매라고 해요. 경매 말고 공매. 그럼 이 공매 방식으로 일반인한테 판다라고 치면 가령 일반인 B가 이거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에서 이거를 유입을 했으니까 이건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자, 은행이 A한테 대출해주고 이걸 유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입하면 이게 누구 거냐고. 은행 거지. 그럼 은행이 팔고 이제 은행 거가 되는 거죠. 은행 소유의 물건이 됐잖아. 그러면 이걸 은행이 팔고 B가 이걸 사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소위 매매가 이루어졌잖아. 얘가 팔고 얘가 샀으니까. 그런데 잘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개했잖아. 얘가 지금 중개했다고. 그렇잖아요. 얘가 팔고 사는 거를 지금 중개했으니까 얘가 지금 전형적인 중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법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개를 한 번만 할 거예요? 아니면 업으로 할 거예요? 업으로 할 거야. 이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법으로. 그러면 이거는 중개법인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한다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수법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 특수법인에게는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다 우리 지금 읽어드린 부분 쭉 한번 채석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산관리공사 회사 아니에요. 조합도 아니고. 그럼 자산관리공사는 뭐냐면 공사예요. 그냥 법인인 공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도 법인이에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 이사 다 있는데 얘네들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 특수법인에게는 무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등록 기준 자체. 지금 우리가 6가지 보셨던 거 그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거지 뭐. 물론 사무실 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 특수법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6페이지 가시고. 자, 이제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한 경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출제가 자주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 아무튼 뭐 알고는 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중개사무소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그 중개사무소 종류 3개에다가 제목에다가만 다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뭐가 있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이렇게
세 가지 사무소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자,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는 뭐냐면 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말 그대로 주사무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 주사무소는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한 등록을 가지고요. 1등록을 가지고 1사무소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왜 이제 원칙으로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냐면, 자, 여기 강동에서 그래도 상권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강동에서 상권이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야? 천호동? 천호동이 괜찮아요? 네, 그럼 천호동 뭐 얘기해 볼게요. 천호동에서도 어디가 상권이 제일 좋아? 천호 사거리? 노대오 거리? 네. 노대오 거리가 사거리에 있어요? 그냥 천호 사거리가 좋다고 합시다. 그냥 천호 사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상권에서 누군가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막 몇 천억 대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뭐 정말 이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몇 천억 대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번 거야. 중개업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생각해봐요. 여기 건물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될 만한 건물이 나올 때마다 다 자기가 사들인 거야. 또는 사들이기가 좀 어려운 건물이면 자기가 다 얻어버려. 그러니까 이 천호사거리에서 성공한 A가 이 동네에 있는 건물을 싹쓸이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다 사무실을 다 오픈한 거야. 그래서 한 300개 정도를 여기다가 오픈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은 하나밖에 없고 등록도 하나밖에 없는데 1등록 300사무소를 열었다고 쳐봐요. 좋아, 안 좋아? 예? 누구한테 좋아요? 본인한테는 좋지.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독점하니까. 근데 이게 누구한테 안 좋은 일일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른 자격을 따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잖아요. 그렇잖아. 얘가 독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있다고 해서 모든 시장을 다 석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법인에서 누가 중개업하면 싹쓸이 할 수 있어요? 법인 중에서 어느 법인이 중개업하면 싹쓸이 할 수 있어? 우리나라 모든 중개업을 장악할 수 있어. 삼성에서 하면 싹쓸이 할 수 있지 뭐. 삼성에서 우리나라 중개사무소 10만 개 다 그냥 인수해버리면 독점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독점하면 안 되니까 하나의 등록에는요, 사무실 몇 개만 도래? 하나만 돌아.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불법인가?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는 불법인지 적법인지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300개의 점포를 사거나 얻어서 300명을, 그죠? 300명의 공인중개사를, 말하자면,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300개의 사무소를 오픈을 했는데 A 이름으로 오픈한 게 아니라 내가 고용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말하자면 오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가령 이 뭐가 있다. 그러면 얘 이름으로 오픈을 한 거야. 물론 나는 내 사무실을 얘한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러저래 해가지고 너가 이제 하기로 하고 뭐 이득이 나오면 나랑 너랑 뭐 반땡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300개를 오픈했어. 이건 돼, 안 돼? 잘 생각해봐요. 이건 돼요. 왜 돼? 이거는 그냥 동업이잖아.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오픈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건 상관없다고. 실제 실무에서 20개, 30개 중개업 하는 계공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원칙만 지켜주면 어떤 식의 동업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동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무튼 이 원칙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하나의 범죄로 보고요.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1년 1천의 형벌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읽어야 되겠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거는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게 되는데 일종의 범죄로 본다.
자,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 분사무소는요, 일단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분사무소는 개인은 못 둬요. 법인만 둘 수 있어요. 중요하고, 법인만. 예.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는 조건이 있어요. 시군구마다 1개소만 두어야 해요. 시군구마다 1개소만. 이것도 중요. 자, 이 분사무소에 대한 이해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이 분사무소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법인의 지점, 뭐 영업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그린 거고, 여기 서울이고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하나 두었어요. 법인이. 예. 자, 그러면 이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근무할까요? 주된 사무소에 누군가 근무하잖아. 이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계약서도 쓰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되겠어? 주된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이런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면 어떡해요? 직책으로 얘기해봐요. 직책. 이 주된 사무소에는 본점이잖아. 회사의 본점이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개공이 근무해야 되고, 법인에서는 누가 근무를 해야 되겠어요? 법인인데 법인에서도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서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표가 있어야지. 예? 그죠? 예.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근무한다고요? 대표가 근무해. 그죠? 몇 명 근무해? 1명 이상 있으면 되겠죠. 그죠? 얘 자격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 계약서는 누가 쓰면 돼? 대표가 쓰면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요, 4세 확정을 하느라고 전국의 거점 도시마다 5개의 분사무소를 두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둘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5개의 분사무소를 둘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계약서를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표가 내려가서 쓰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손님 모시고 우리 본사로 갑시다. 뭐 이렇게 해야 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분사무소 하나마다 누구 한 명을 확보해줘야 돼. 자격 있는 사람.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한 명씩 확보해줘야 되는데, 이 자격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자로 책임자라고 해요. 책임자.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장이 되는 거지. 책임자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약서도 쓰고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지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무실들을 모아서 무슨 사무소라고 얘기한다고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근무한다고? 책임자. 그럼 책임자는 자격 있고 없고? 있어야 돼. 1인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다. 하나마다 1인, 그리고 반드시 하나 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림 그려드린 이 항목에서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법인은 자격 있는 사람이 최소 몇 명이 필요해요? 지금 분사무소 5개 설치한 거지. 최소 6명이 필요하지. 왜 6명이 필요해요? 주된 사무소 1명 필요하고 5개니까 1명씩 필요하고 그런 거 맞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앞에 있는 수식어 떼버리고 사무소가 전체 몇 개예요? 6개지. 6개인데 자격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지? 6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 있는 사람은 원래 하나의 등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원래 1자격 갖고 하나의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외인데 특별히 어떤 그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원래 얘네도 개공이 될 애들인데 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야. 책임자. 그럼 이건 특혜 주는 게 아니라 사무실 하나 열 때마다 자격 있는 사람 하나가 꼭 있으니까 이 원칙에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다고요? 법인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요 섹터가 강동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강동구. 자, 이 강동구에 어느 중개법인이 600개의 분사무소를 만들었대.
한 분사무소에서 600개를 설치한 거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600개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냐면 600명을 고용한 거야, 책임자로.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야, 강동구에만.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격은 맞춰줬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하나의 법인에서 구 단위의 600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그거랑 똑같이 독점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마다 시군구마다 한 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법인에서 강동구의 분사무소를 만들고 싶어. 만들 수 있는데 얼마밖에 안 돼. 단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구마다 한 개 이렇게. 자, 그러면 서울에요.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도 둘 거야. 서울에. 자, 그러면 어느 법인이 서울에 분사무소를 최대 몇 개까지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고 서울에 주된 사무소도 둘 거고 분사무소를 둔다면 최대 몇 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냐고. 24개까지만 둬야 돼. 자, 왜 24개까지만 둬야 되냐면 하나의 시군구에는 주된 사무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빼고 해. 그러니까 모든 사무소는 시군구마다 한 개수만 둬야 되니까 주된 사무소 있는 곳 빼고 하나 빼고 24개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전국에 240개의 시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240개의 시군구가 있다. 그러면 중개법인이 최대 몇 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39개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시군구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거기는 분사무소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분사무소라고 하고. 자, 공동사무소는 제목 옆에다 일단 땡땡 해주시고 요거 먼저 적어볼게요. 이 공동사무소는 사무실만 공동 사용하는 겁니다. 사무실만 공동 사용. 이게 뭔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건물 임대료가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딜 것 같아요? 건물 임대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강남이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가면 강남역 상권이 되게 좋잖아요. 강남역 그 반경 1km 안에 2,000명 정도의 개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를 기점에서 반경 1km 안에 2,000명의 개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제 말을 듣고 강남역 사거리를 한번 가보잖아요. 뭐 낮이든 밤이든 간판 한 개도 안 보여. 간판이 단 한 개도 안 보이는데 2,000명이나 있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디 숨어 있냐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 2,000명의 개공들이. 자, 강남에 가면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층 빌딩에 뭐 가령 30층을 하나 얻었다고 쳐봐요. 누가 얻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30층을 그냥 얻어. 보증금 얼마 내고 뭐 월세 뭐 상당히 내고 이걸 얻는다고. 이게 한 층이 한 뭐 200평 정도 된다고 쳐봐요. 한 층이 200평. 요 건물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통으로 얻어서 뭐를 하냐면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한 층을 얻었을 때 위에서 내려본 그림이에요. 여기가 출입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에 실제로 이런 사무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뭐 하나를 다 갖다 놨냐면 책상 하나씩 갖다 놓은 거야. 이 책상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왜 정식 책상 있잖아요. 그런 책상이 아니야 또. 어떤 책상을 갖다 놨냐면 여러분 앉아 계신 이 학원 책상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큰 거야. 이 학원 책상 2개 붙여놓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게 2인용 책상이잖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붙여놓은 정도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책상을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의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사람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이 책상에는 2가지밖에 못 올려. 뭐하고. 계산기를 뭘 올려놔. 계산기 머리로 계산하면 되지. 계산기 필요 없어 중개업은. 노트북하고. 그러니까 데스크탑도 안 돼. 왜냐면 책상이 워낙 좁으니까 그냥 노트북밖에 안 돼. 그리고 뭐 하나 하고. 전화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기 하나, 노트북 하나. 이렇게 이제 밖에 안 얻을려. 그럼 여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층에. 20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 여기에요. 200명 이상 들어가요. 200명에서 300명까지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여기에. 예.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명이 다 뭐야? 이 개공이야. 다 개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이제 오픈한 거야. 이걸 무슨 사무소라고 하냐면 공동사무소인데 얘네들은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명함을 팔 거 아니에요. 명함. 네, 명함을 팔 때 사무실 소재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응?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슨 빌딩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찍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찍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찍고 다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 통으로 얻은 사람 있잖아요. 얻거나 뭐 소유자한테 얼마씩 내냐면 40만 원씩 내요. 관리비 포함. 한 사람이 40만 원씩 내는 거야.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게 비싸면 중개업 못 하죠. 겁나게 싼 거지. 강남에서 내가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40만 원이면 돼. 보증금 들어갔어? 안 들어가. 그냥 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관리비 포함해서. 인터넷 다 무료로 다 들어오고.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영업하냐면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야.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러한 개공들이요. 이러한 사무실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되는 거야. 이 반경 1km 안에. 그러니까 혼자 사무실을 얻는 게 아니라고 강남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손님이 계약하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시죠? 예.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몇 군데를. 예, 가봤는데 이게 이렇게 룸이 있어요. 한 3칸 정도 쓰는 룸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룸이 있냐면 클로징 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중개 실무 파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테이블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의자 이렇게 있고 그래. 예, 이런 게 똑같은 룸이 3개나 있다고. 손님이 오면 평상시에는 이 룸은 안 쓰는 룸인 거지. 이게 손님 오면 뭐만 하는 거야? 상담하고 계약서 쓸 때.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 정도는 비어 있다고. 그럼 손님이 만약에 찾아오면 손님 모시고 제 사무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는 거야. 와가지고 손님이 오면 사람들 엄청나잖아. 그러면 이게 제 사무실이고 이 다 직원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거 다 내 직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로 오시죠? 하고 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계약서도 쓰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내 데스크가 2개가 있어요, 또. 안내 데스크가. 예, 그래서 이제 여직원 2명 이렇게 앉혀놓는 거야. 이 여직원들은 이 사람들이 고용한 어떤 여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제 뭐 안내도 좀 해주고, 뭐 손님 오면 뭐 차 대접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사무소.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이 개공이 사고 쳤어. 사고. 얘 혼자 책임져?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연대해서 책임져? 예. 혼자 책임지는 거야. 왜? 이 공동사무소는 뭐만 같이 쓰는 거라고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야. 중요. 그러면 모든 의무와 모든 책임은 어떻게 해? 각자 알아서. 무조건 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예. 이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옆에 건물로 갈 수도 있잖아. 똑같은 평수로. 그러면 이제 이전할 거 아니에요. 이전 신고 어떻게 해? 이 중에 200명이나 되는데 한 명만 신고해? 아니면 200명 다 신고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힌트인데. 이게 힌트라고. 각자 해? 아니면 한 명만 해? 각자. 뭐든지 각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순간 틀린 거야. 고민하는 순간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만 같이 쓴다고요? 사무실만 같이 쓴다. 이렇게 해서 뭐든지 각자. 네, 이렇게. 얘네들은 간판 어떻게 해야 돼? 간판. 원칙은 각자 걸어야 되지. 그런데 200명이면 간판은 200개 걸려야 되잖아. 근데 건물주가 간판 뭘 걸게 해? 못 걸게 한다고. 이제 강남은 간판 걸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없는 거야, 간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남역 일대 중개사무소 안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6번의 업무 범위는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